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번 강의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문제풀이 강의를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이런 식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당일치기죠. 이제 당일치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본 것만 해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죠? 어제 본 거 까먹고, 막 이런 거, 본인만 그런가, 왜 나만 그럴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낯선 걸 공부하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 잘하는 방법은, 당일치기를 어떻게 하든지 해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뭐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뭐 사법 시험이든 뭐 공인중개사 시험이든 모든 시험이 당일치기가 솔직히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수개월 남겨놓고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이 당일치기,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정답을 한번 다 보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가져가는 거는 어제 본 거, 그죠? 어제 본 거 가지고 시험을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당일치기를 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당일치기를 뭐 가지고 하느냐. 기본서 너무 양이 많죠. 그 다음에 요약집도 뭐 실제로 우리가 올해는 만들지는 않고 있지만 요약집도 결국은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당일치기 하기에는 이용하기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당일치기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요 문제집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일단 수업을 듣기 전에 요 문제집을 밑에 답을 가리고 모의고사 풀듯이 푸시는 거예요. 한 20, 30문제. 그리고 나서 문제에다가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절대로 정답은 체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문제집이든 기본서든 간에 3번 이상 반복을 해야 의미가 있는데 이 문제집에다가 이 답을 체크해버리면 두 번째 볼 때 답만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가 어떤 것이 포인트고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하고 무작정 답만 외우는 경향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답은 절대로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연습장을 이용해서 답을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뭐 하시냐면 채점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틀렸으면 뭐죠? 틀렸다라고 이렇게 반드시 표시를 하는 거죠. 틀린 문제들만 쭉. 이렇게 틀린 문제를 표시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복, 이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하시고 나서 몇 번 더 반복해야 되냐면 2번 이상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여러분들한테 효과가 있으려면 최소한 3번 반복해야 된다. 순서는 뭐죠? 모의고사 풀듯이 풀고 동영상 강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반복이요? 3번 반복을 하시는데 모의고사 풀듯이 푸시고 나서 채점을 하시게 되면 3번 반복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3번 다 틀린 문제도 있고요. 2번만 틀린 문제도 있고 1번만 틀린 문제도 있고 한 번도 안 틀린 문제도 이렇게 쭉 이렇게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과목을 준비해 주셨다가 시험 보기 전날 모의고사 전날 요 문제집을 전과목 6과목을 다 꺼내놓고 주로 뭐죠? 3번 틀린 건가 2번 틀린 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돼요. 그러시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교재를 다 보시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틀리고 약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만 골라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보기 전날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쵸? 오늘 보는 거는 내일 다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되새김질 해봐야 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잘 모르고 약적인 것만 골라서 공부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미리 문제집을 준비해 두시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안 걸리고 전 과목을 다
당일치기를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죠?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듯이 풀되 답은 체크하지 마시고 틀렸는지만 체크한 다음에 3번 반복을 해서 시험 보기 전날 2번 내지 3번 틀린 문제만 꼭 확실하게 전 과목을 검토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맨날 모의고사 봐봐야 뭐 한 40점도 안 나온다, 그죠?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과목당 다수에 써서 문제는 더 맞춰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형은 7, 8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또 여유있게 맨날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당일치기라고 하고 시험장에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의할 점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럴듯해요. 야, 저 괜찮은 생각인데 한번 해봐야지. 근데 많은 분들이 하다가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문제를 집을 푸는데 다 가입해. 다시 말하면 한 10문제 틀려가지고 한 4, 5문제 이렇게 가입하면 좀 그래도 난데 10문제 중에 7, 8문제가 가입한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굳이 내가 표시할 의미가 있느냐?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도 꼭 푸셔야 돼. 체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다 끝나고 나서 2번 반복할 때 이게 틀렸던 문제들이 맞게 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학습 효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틀린다라고 너무 자잘하지 마시고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체크하시고요. 좀 남들이 보면 창피하다고 싶으면 좀 조그맣게라도 체크하셔가지고 꼭 시험 보기 전날 당일치기 하는 용도로서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3번만 반복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요. 자, 이제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민법 총칙해가지고 챕터 1에서 권리 변동에서 8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오겠죠. 우리 교재는 일단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개념 문제와 그 다음에 심화 사례 문제 해가지고 개념 문제하고 사례 문제를 나눠놨어요. 나눠놓으면 일종의 뭐죠? 기본 개념 문제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히 정립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사례 문제를 접근한다면 좀 용이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접근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도 시험 문제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작년도 시험 문제가 표시되어 있는데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는구나 라고 검토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작년도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왜 떨어질까?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은요, 어려운 문제를 틀려가지고 떨어지는 시험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틀려서 떨어지는 시험이거든요.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시험은 남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평균 60점을 확보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뭔가 희한하고 예외적인 것을 뭐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60점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까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이것도 뭐 마찬가지지만 모의고사 과정에서 틀렸어요. 틀렸는데 보니까 아이고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틀렸어. 그러니까 이거 안 틀린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나중에 또 푸시게 되면 참 희한하게도 또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그런 거, 알면서 틀리는 것을 줄이는 과정이 좀 선행돼야 되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좀 더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관점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1번
호의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서 넣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활관계라고 하고요. 이 생활관계를 가만 뜯어보면 크게 둘로 나뉘어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고 법이 아닌 나머지 것, 도덕이나 종교나 친분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는데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특징은 법률관계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특징이 있고요. 인간관계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특징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의무라는 것의 개념인데 의무는 뭐냐면요.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들을 우리가 의무라고 합니다. 반드시.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말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말이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이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된 뭐가 있는 거죠? 특징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 인간관계 대단히 많은 것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로서 뭐가 있냐면 호의관계라는 게 있다는 거죠. 호의관계란 이게 좋을 호자니까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상호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호의관계라고 하고요. 호의관계도 인간관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의관계도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꼬마아이가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니 물어봤더니 집에 가는데 한 15분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가 태워다 줄게 라고 해서 그 아이를 태웠다면 저와 그 아이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죠? 호의관계죠. 근데 저는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급한 일이 생기면 여기서부터 내려가라, 걸어서 가라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고요. 요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로 전환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요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뭐예요? 호의관계인 거야. 그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그 아이가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빗길에 미끄러져서 그 아이가 다쳤다면 그 아이를 치료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호의관계도 인간관계도 아닌 법률관계로 전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뭐예요? 호의관계입니다. 그 아이가 다쳤을 때 그 아이를 치료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로 전환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 보죠. 1번 호의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호의관계는 인간 생활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호의로 타인과 어떠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로서 원칙적으로 법적인 규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의가 나와 있죠. 호의관계란
좋은 뜻으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인간관계 일종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지 않는다. 이런 취지죠. 2번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 의사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호의관계였지만 법적 구속 의사가 인정된다면 법률관계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3번 호의로 한 약속이라도 이를 어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 청구 및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호의관계는 인간관계 일종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고요. 안 한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행 청구 및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호의로 타인을 동승시킨 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는 동승자는 운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면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로 전환됐기 때문에 법률관계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5번 호의관계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맞아요. 보통 우리가 이 아이가 다쳤는데 그 아이가 자신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아서 더 심하게 다쳤다면 그 아이에게 그 상해에 대하여 뭐가 있는 거죠? 과실이 있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뭐 하게 돼요? 깎겠죠. 그죠? 따라서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죠. 2번입니다. 다음 중 그 법적 성질이 다른 법률 사실은 1번 사원총의 소집 통지나 2번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이나 3번 공탁의 통지나 5번 채무자의 채권 양도의 승낙은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죠? 이에 반해서 4번 각종 채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한 본인의 추인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고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개별적인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고 그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이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이고요. 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대차 계약은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물론 법률 사실이고요. 좀 말하기도 쑥스러울 정도로 기본적인 거지만 선의는 뭐죠?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는 뭐죠? 알고 있는 정신상태.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는 뭐죠? 알고 있는 제3자가 되는 거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건이라고 하죠. 4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채고는 의사의 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채고와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자, 문제의 답은 이제 5번인데 이 문제는 기출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서에도 실려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좀 정리할 게 있다는 거죠. 민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 자, 적법행위가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하고 둘로 나뉜다는 거죠.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를 나누는 기준은 의사표시예요.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가 되죠? 준법률행위가 되고요. 이 의사표시에서 의사는 원하는 바죠. 그래서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뭐가 돼요? 법률행위가 되는 거고 없으면 뭐가 되죠? 준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되는 거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의사표시죠.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어요? 커피를 먹는 거죠. 그죠?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의사표시죠. 좋대요. 그럼 둘이 뭐래요? 결혼하는 거죠.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하게 된다는 말은 결국 법률행위 효과는 그 속에 들어있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는 그 속에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효과를 알려면 뭘 봐야 알 수 있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준법률행위가 뭐가 있느냐? 첫째, 각종 체거와 거절과 같은 의사의 통지는 뭐가 되죠? 준법률행위가 되고요. 두 번째,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도 뭐가 돼요? 준법률행위가 되고, 우리가 2번 문제에 관념 통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분 나쁘다 좋다 감정의 표시도 의사표시가 아닌 준법률행위고요.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사실행위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그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5번 보시면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에다가 최고를 좀 기억해 주시고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그러면 연결해 보면 최고의 효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효과는 준법률행위니까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돼야 되는데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5번 같은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것은 우리나라 말 한국어는 후치어라 그래서 결론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결론만 보시면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좀 생각해 보자고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뭐인 거죠? 법률행위인 거죠. 계약이나 단독행위. 근데 앞에 보면은 뭔 말인지 전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아무튼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고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서로 연결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 2번을 보시면 포괄승계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은 뭐예요? 포괄승계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상속이고 또 포괄유증도 뭐죠? 대표적인 포괄승계죠. 포괄유증이라는 게 뭐예요? 유언의 방식으로 증여하는데 어떻게 해요? 포괄해서. 그래서 유언장에다가 내 전 재산을 개똥에게 준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한꺼번에 넘어가니까 포괄유증은 뭐가 되는 거죠? 포괄승계인 거예요. 근데 사인증여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고요. 이거는 포괄승계가 아니라 특정승계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내 친구 개똥이에게 줘라. 이게 뭐예요? 사인 증여가 되는 거고요. 준다. 이게 사인 증여가 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뭐만 넘어가요? 자동차만 넘어가는 거니까 사인 증여는 포괄 승계가 아니라 특정 승계이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준법률행위인 것은,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아주 쉽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라면 최고와 거절과 같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의 통지, 사실행위인데 교재 보시다시피 뭐가 나옵니까? 3번 최고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의사표시고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심화 사례 문제가 나와 있죠.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물을 신축, 시효취득, 동산의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누구한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맨 처음으로 갖게 되는 거니까 뭐가 되죠? 원시취득이죠. 2번 갑이 을소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돼 2순위 저당권이 승진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X죠. 내용상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뉘어요. 다시 말하면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내용상의 변경인데 3번 지문은 뭐예요? 작용의 변경이죠. 다시 말하면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2순위가 1순위로 승진이 돼서 똑같은 저당권이긴 하되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니까 힘이 세졌으니까 이것은 내용상의 변경이 아니라 작용의 변경이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소유하는 과학을 을에게 매각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갑의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고요. 5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권리의 이전적 승계다. 이 5번 같은 지문들 많이 선택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전적 승계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특정된 권리가 넘어가는 특정 승계와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뭐죠? 포괄 승계죠. 다시 말하면 포괄 승계도 이전적 승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우측에 이제 2번 챕터 2에 가지고 뭐가 나오고 있죠? 법률행위의 일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다음 중 법률행위인 것은, 자,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있는 게 뭐냐? 4번 공탁입니다. 공탁은요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중에서도 뭐로 의하여? 계약.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있는데 공탁은 계약 중에서 물건 보관 계약, 임치 계약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인 거죠. 2번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주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데 우리가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성립 요건 하면 당사자가 있고 의사표시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일반적 성립 요건에 뭐가 반드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냐면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떠올라야죠.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요물계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물건이나 행위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럼 요물계약이 뭐가 있느냐? 첫째,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에서 요구하는 계약금의 지급은 뭐가 되죠?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증금 계약도 요물 계약이고요. 세 번째, 대물 변제 계약도 요물 계약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현상 광고도 뭐죠?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요 네 가지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하는 물건이나 행위는 다 뭐가 되죠? 성립 요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성립 요건 하면 무슨 개념이요? 요물 계약이 떠오르시면 돼요. 그럼 답은 뭐죠? 1번. 요물 계약에서 물건의 인도만이 뭐가 되죠?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3번이 나옵니다.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 수단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X죠. 자, 왜냐하면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긴 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죠. 3번.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맞죠? 4번. 하나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뭐예요? 단독행위가 그렇죠. 5번. 의사표시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맞죠? 왜요?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법률 사실이 요구되는 법률행위도 있다. 맞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도 질문이 나와 있지만 혼인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래? 좋아?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결혼하자 좋다라는 의사표시 외에 혼인신고라는 뭐가 필요하죠? 사실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2번.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뜻한 대로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또 유효하여야 하고요. 3번.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X죠. 자, 우리가 뒤에 외우고 있지만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이긴 한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법률행위죠. 왜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법률행위이긴 한데 그 효과가 뭐예요? 무효인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법률행위가 준 법률행위의 다른 점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데 있다. 맞죠? 법률행위는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고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거니까요. 5번.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명이 굉장히 복잡한데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상고심은 뭘 말하냐면 3심 대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그 다음 이제 5번 해가지고 이제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문제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어쩌거나 저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인간 본성의 발현이죠. 어차피 반사회적인 거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을 찾을 문제가 대부분이니까 인간 본성의 발현은 반사회적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첫째, 세금 회피나 채무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세 번째, 비자금을 모으고 범죄자금을 모으는 것은 물론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모아놓은 비자금 범죄자금을 숨기는 행위,
은닉하는 행위도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봐서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투기 행위도 어차피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5번 문제 보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과도하게 중한 유약벌 약정, 과도하고 중하다면 반사회적이겠죠. 2번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외하는 행위인 도박 물론 먼저 반사회적이죠. 3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도 반사회적이에요. 4번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하나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물론 먼저 반사회적이죠. 5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란 말이 여기서 뭐에 해당하는 거죠? 요 채무회피죠. 그죠? 경매를 면하려고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이건 일종의 뭐예요? 채무회피고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X죠. 효과가 발생하려면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니은번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X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규범적 해석이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죠. 디귿번 대리권 수요 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다. 맞고요. 조심할 건 우리 민법에서는 시험 범위 안에서는 요식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리을번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의 포기고요. 이것은 비출현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출현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함께 있어야 돼요. 소유권의 포기처럼 감소만 있지 증가가 없는 것은 대표적인 비출현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디귿 리을 해가지고 5번이 답이 되네요. 그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 17번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